2003년 10월 대한민국 하늘을 누비던 한 항공사 기장이 실종된 아내의 사진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의 진술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뒤 예정에 없던 굴착 공사 한 번이 완벽했던 그의 진술을 산산조각 냅니다. 아스팔트 아래에서 나온 것, 그리고 비닐 안에 함께 묻혀있던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하늘 위에서 5년간 이어져 온 거짓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8년 4월 14일 월요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전원주택단지 초입부터 주황색 라바콘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노란 조끼를 입은 인부 12명이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었죠.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확정한 기반시설 사업으로 봉양읍 전원주택 단지까지 상수도 관로를 연장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이라 개인 소유주가 거부할 수 없었고 각 가구의 급수 연결 지점까지 도로와 진입로를 굴착해야 했죠. 현장 감독이 그날 아침 7시 반에 현장에 도착해서 도면을 펼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집 진입로부터 들어간다. 관로 설계상 거기가 최적이래. 굴삭기 기사가 운전석에서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집이요? 아스팔트 상태 괜찮던데 깨기 아깝네. 뭐 별 수 있나 까라면 까야지. 현장 감독이 도면을 접으며 툭 쏘아붙였습니다. 오전 9시 굴삭기가 아스팔트 표면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포장면이 버킷 끝에 갈라지면서 회색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디젤 매연과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현장을 감쌌습니다. 아스팔트 아래로 잔자갈과 쇠석이 드러났죠. 굴삭기 기사가 레버를 당겨 버킷을 한 삽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50cm, 60cm, 70cm. 쇠석 사이로 버킷이 미끄러지듯 들어가다가 무언가에 탁 하고 걸렸습니다. 굴삭기 기사는 레버를 멈추고 운전석 창문을 열었죠. 버킷을 들어 올리자 갈색 흙이 묻은 쇠석 사이로 검은 비닐 뭉치 하나가 버킷 이빨에 걸려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후두둑, 굴삭기 버킷에 걸려있던 비닐이 쭉 찍어지면서 하얀 뼈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으악! 반장님! 반장님! 굴삭기 기사가 레버를 놓치며 운전석에서 반쯤 굴러내려왔습니다. 쏟아진 것들 사이로 길쭉한 뼈 두어 개가 쇠석 위에 나뒹굴고 있었고 찢어진 비닐 틈에서 흙과 뒤엉킨 갈색 덩어리가 흘러나왔죠. 인부 서너시 동시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로 다 물러나. 현장 감독이 소리치며 굴삭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쇠석 위에 떨어진 것들을 내려다본 현장 감독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멈췄죠. 비닐 안에 아직 남아있는 형체는 사람의 윤곽이었고 바닥에 흩어진 뼈들 사이로 머리카락 뭉치가 흙먼지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현장 감독은 인부들을 향해 외치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바닥의 뼈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여기 제천시 봉양읍 상수도 공사 현장인데요. 굴착 작업 중에 땅속에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네, 뼈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인부들이 10여 미터 뒤로 물러나 웅성거리고 있었고 굴삭기 기사는 굴삭기 뒤편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괜찮냐? 현장 감독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굴삭기 기사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반장님, 저 방금 뭘 들어 올린 거예요? 제 굴삭기에 사람 시신이. 진정해. 현장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현장 감독도 심장이 요동쳤지만 애써 감추고 인부들의 상태를 살폈죠. 경찰차 2대와 감식 차량 1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제천경찰서 소속 순경 2명이 먼저 현장을 통제했고 뒤이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팀에서 출동 연락을 받은 차량이 단지 입구에 섰죠. 류재민 경위가 차에서 내리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38 광역수사대 강력팀 소속. 짧게 깎은 머리에 남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은 얼굴이었습니다. 류재민 경위는 감식반이 텐트를 치는 동안 구덩이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단면을 살폈죠. 아스팔트 표면에서 약 80cm 아래 쇠석층 사이에 검은 비닐 뭉치가 반쯤 드러나 있었고 바닥에 흩어진 뼈와 비닐 조각 위로 감식반이 번호 표지판을 놓고 있었습니다. 류재민이 일어서며 뒤따라온 정하은 경사에게 말했죠. 수습은 국과수 요청해서 합동으로 하자. 바닥에 흩어진 것들 위치 다 기록하고 원래 비닐 안에 있던 것까지 전부. 정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류재민 경위는 구덩이에서 물러나 현장 감독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전모를 벗어들고 서 있는 그의 입술에 핏기가 없었죠. 현장 감독님이시죠? 충북청 광역수사대 류재민 경위입니다. 류재민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장기태입니다. 현장 감독 장기태가 안전모를 양손으로 돌리며 대답했죠. 오전 몇 시에 이 지점 굴착을 시작하셨습니까? 9시요. 아스팔트 깨고 쇠석 걷어내는데 1시간 정도 걸렸고 80cm 들어갔을 때 버킷에 뭔가 걸렸습니다. 들어 올리는데 비닐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게 쏟아졌고요. 류재민이 구덩이 단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진입차로 포장 상태가 어땠습니까? 금이 가 있었다거나 한쪽만 꺼져 있었다거나. 현장 감독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깨끗했어요. 아스팔트 상태가 양호해서 오히려 깨는데 힘이 좀 들었습니다. 위에 차가 매일 드나들었을 테니까 단단하게 다져져 있더라고요. 류재민이 수첩을 접으며 장기태에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당분간 이 단지 안에서 다른 구간 공사도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현장 보존이 필요합니다. 장기태가 안전모를 가슴에 붙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인부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류재민이 장기태 옆을 지나 감식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하은이 노트북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정경사, 이 단지 전체 세대 명단 확보해. 현 거주자, 전거주자 다. 류재민이 구덩이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이 아니라 인접 세대 등기 이력도 전부 뽑아. 진입차로가 집안이 아니라 밖이야. 단지 내 누구든 접근할 수 있었던 장소라는 뜻이지. 정하은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받았습니다. 단지 입구 쪽에 방범 카메라 있는지도 확인할까요? 네.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저 뼈 상태 봐. 최근에 묻은 게 아니야. 류재민이 다시 구덩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식반원 2명이 바닥에 흩어진 뼈 조각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고 있었고 구덩이 안에 반쯤 남아있는 비닐 뭉치 위로 형광번호 표지판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류재민이 구덩이 가장자리에 다시 쪼그려 앉아 단면을 살폈습니다. 쇠석층 위로 아스팔트가 균일하게 깔려 있었고 비닐 뭉치가 묻힌 지점만 따로 파낸 흔적은 포장면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를 깐 뒤에 묻은 게 아니라 묻은 뒤에 아스팔트를 깔았다는 뜻이었죠. 류재민이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포장 전에 묻었어. 정하은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네. 아스팔트 포장면에 이음새가 없어. 한 번에 깔았다는 거야. 시신을 먼저 묻고 그 위에 쇠석 덮고 아스팔트를 깐 거지. 순서가 그래. 정하은이 구덩이 단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 2차로 포장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 시신이 묻힌 시점을 좁힐 수 있겠네요. 그렇지. 지자체 도로 정비 기록이랑 건축물 대장에 포장 이력이 있을 거야. 그것도 확보해. 류재민이 수첩을 다시 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차로 포장 공사 시점 확인. 시신 매립 시점 특정.
수첩을 접어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감식 차량 쪽으로 몸을 돌렸죠. 그때 정하은이 류재민을 불렀습니다. 류경희님, 국과수 쪽에서 예비 확인 결과 나왔대요. 류재민이 걸음을 멈추며 물었죠. 뭐래? 성인 여성 골격이래요. 정하은이 무전기를 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닐 밀봉 상태가 좋아서 연조직 일부도 남아있다고 하고요. 신원 확인은 치아 감정으로 갈 거래요. 류재민이 대답 없이 단지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원주택들이 산자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세 번째 집 앞마당에는 주인 박종호가 아내와 함께 멀찍이 선 채 자기 집 앞이 파헤쳐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종호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류재민이 정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현 소유주 박종호 씨, 참고인 조사 일정 잡아. 전 소유주도 마찬가지고 이 단지에 2001년 이후로 거주했던 사람 전부 명단 올려. 범위가 넓은데요. 정하은이 노트북 너머로 류재민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넓어야지. 집안이면 소유주부터 보겠는데 여긴 밖이야. 차로는 누구든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류재민이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넣었습니다. 4월 오후의 바람이 단지 안쪽에서 불어왔고 파헤쳐진 구덩이 위로 흙먼지가 가볍게 일었죠. 류재민이 그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감식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008년 4월 21일 시신 발견 일주일 뒤 국과수에서 치아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류재민 경위가 팩스로 넘어온 감정서를 책상 위에 펼쳤죠. 신원은 한서윤, 1968년생 여성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고 신고자는 남편 오정훈, 직업란에는 대형 항공사 국제선 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류재민이 감정서에서 눈을 떼고 옆자리 정하은 경사를 불렀습니다. 정 경사, 지난주에 뽑아둔 세 번째 집 등기 이력 있지? 정하은이 서류철을 넘기며 대답했죠. 여기요. 전 소유주 오정훈, 2001년 매수, 2006년 매도. 실종 신고자 이름이 뭐야? 오정훈이요. 정하은이 감정서와 등기 이력을 나란히 놓고 류재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 소유주가 실종 신고자예요. 류재민이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며 턱을 쓸었습니다. 시신이 묻혀있던 집에 전 소유주와 그 시신에 실종 신고를 넣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겹치는 지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류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2003년 원 사건 파일, 제천경찰서 미제 서류함에 있을 거야. 가서 가져오자. 제천경찰서 지하 1층 기록 보관실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철제 선반 사이로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류재민과 정하은이 미제 서류함 앞에 나란히 섰죠. 정하은이 서류함 라벨을 하나씩 읽어가며 2003년도 접수분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2003년 10월 한서윤 실종건. 정하은이 누렇게 바랜 파일을 꺼내 류재민에게 건넸죠. 류재민이 파일 표지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실종신고서, 참고인 진술조서, 현장 확인서가 차례로 끼워져 있었고 서류 사이사이에 누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류재민이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시 담당은 제천경찰서 강력반장 곽태수였고 오정훈의 참고인 진술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날도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말을 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메모만 남기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술조서에 첨부된 메모 사본이 있었죠. 더 이상 못 살겠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시준아 미안하다. 류재민이 메모 사본을 들여다보며 정하은에게 물었습니다. 이 메모 원본은? 정하은이 파일 뒤쪽을 뒤적이며 대답했죠. 증거물 보관 목록에 있네요. 제천경찰서 증거물 창고에 원본이 있을 겁니다. 류재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곽태수 반장의 수사보고서였죠. 실종자의 여권, 지갑, 휴대폰이 모두 자택에 남아 있었다는 내용,
당시 7살이던 아들 오시준이 외가에 맡겨져 있었다는 내용, 주변 탐문에서 목격자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 결론은 자의에 의한 가출로 추정,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수사보류였죠. 류재민이 파일 마지막 장을 넘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장 하단 빨간 볼펜으로 쓴 손글씨가 있었죠. 류재민이 파일을 형광등 아래로 가져가 글씨를 읽었습니다. 여권, 지갑, 폰 전부 집에 있음. 7살 아들 두고 감. 석연치 않음. 남편 재조사 필요. 필적 감정 요망. 글씨 옆에 곽태수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류재민이 그 글씨 위에 손가락을 올렸죠. 정경사, 이것 봐. 정하은이 류재민 옆으로 다가와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곽태수 반장 당시 담당 형사가 남긴 메모네요. 수사 결론은 자해 가출이라고 적어놓고 마지막 장에 이걸 남겼어. 류재민이 메모를 다시 읽으며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 요망이라고까지 썼는데 왜 안 했을까? 정하은이 수사보고서 앞부분을 다시 펼치며 대답했죠. 2003년 제천경찰서 강력반 인원이 4명이에요. 그것도 같은 달에 연쇄절도 사건이 터져서 인력이 거기로 빠졌고요. 시신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가출 메모까지 있는 상황에서 필적 감정까지 밀어붙이기엔 근거가 부족했을 거예요. 곽 반장 지금 어디 있어? 파일에 적힌 생년으로 보면 2005년에 정년 은퇴했을 겁니다. 이 메모 남기고 2년 뒤에 나간 거죠. 류재민이 파일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임한테 인수인계가 안 됐겠네. 미제 서류함에 5년째 꽂혀 있었으니까요. 정하은이 서류함을 바라보며 말했죠. 류재민이 파일을 옆구리에 끼고 기록 보관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곽 반장은 의심했어. 증거가 없어서 멈춘 거지. 납득해서 멈춘 게 아니야. 둘이 1층 로비로 올라왔을 때 안내 데스크 앞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43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손에 갈색 가죽 노트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죠. 순경 한 명이 안내 데스크 너머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담당 형사가 아직 배정이 안 된 건이라서요. 일단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5년을 기다렸어요.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여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류재민이 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하은이 류재민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류경희님, 혹시 유족 아닐까요? 지난주 뉴스에 봉양읍 시신 발견 보도 나갔잖아요. 류재민이 대답 대신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충북청 광역수사대 류재민 경위입니다. 류재민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죠. 여자가 류재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한서영입니다. 한서윤이 제 동생이에요. 한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류재민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보고 왔어요. 봉양읍 전원주택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제 동생이죠? 류재민이 한서영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한서영 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조용한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민이 로비 옆 면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면담실 책상 위에 류재민이 감정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치아 감정 결과 봉양읍에서 발견된 시신은 한서윤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서영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죠. 입술이 한번 크게 떨렸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한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고 있었어요. 네. 제 동생이 그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저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서영이 손에 들고 있던 갈색 가죽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류재민이 노트를 바라보았죠. 가죽 표지가 달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옆면으로 포스트잇과 메모지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5년 동안 제가 모은 거예요. 한서영이 노트를 펼쳤죠.
첫 페이지에 서윤이 실종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날짜와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영이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씩 짚었죠. 동생은 아들을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시준이가 세상 전부였거든요. 실종 당시에 여권, 지갑, 휴대폰이 전부 집에 남아 있었어요. 어디를 가려고 했으면 여권이라도 챙겼겠죠. 류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한서영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죠. 오정훈이 동생 실종 석 달 만에 봉양읍 전원주택을 급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동생이 사라진 집을 왜 그렇게 급하게 팔았을까요? 류재민의 눈이 노트 위의 부동산 매각 메모에 멈췄습니다. 정하은이 지난주에 발견한 급매 기록과 같은 내용이었죠. 한서영이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에 같은 항공사 후배 승무원이랑 동거를 시작했어요. 윤채린이라는 여자요. 아내가 사라진 지 반년 만에 한서영의 손가락이 노트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죠. 제가 직접 오정훈을 찾아간 적도 있어요. 2004년에 동생이 어디 있냐고 따졌더니 한서영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처형, 저도 서윤이가 보고 싶습니다.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한서영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더 단단하게 쥐어졌죠. 근데 그때 이미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류재민이 노트에서 눈을 떼고 한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영 씨, 이 노트를 수사팀에 맡겨주실 수 있습니까? 가져가세요. 한서영이 노트를 류재민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 동생 죽인 사람은 오정훈이에요. 저는 5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류재민이 노트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죠. 가죽 표지의 무게가 5년치 시간만큼 묵직했습니다. 한서영 씨가 모아주신 자료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류재민이 노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정훈 씨도 참고인 중 한 명이고 확인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한서영이 류재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네, 알아요. 경찰이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류재민이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시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습니다. 한서영의 눈에 물기가 번졌지만 끝내 떨어지지는 않았죠. 한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동생이 실종되기 열흘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2003년 10월 8일이요. 류재민이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한서영이 면담실 문 앞에 서서 말을 이었죠. 언니, 내가 만약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지안이한테 연락해. 지안이가 내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 지안이요? 네. 저도 그때 무슨 소리야 하고 넘겼어요.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고 끊었고요. 한서영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5년 동안 지안이가 누군지 찾았어요. 동생 학교 동창, 동네 지인, 전부 뒤졌는데 지안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끝내 못 찾았습니다. 류재민이 수첩에 지안이라고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서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류재민이 정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지안이라는 이름, 항공사 인사 기록에서 찾아볼까요? 한서윤과 같은 팀이었던 승무원 명단이면 나올 수도 있어요. 해봐. 류재민이 한서영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한 글씨와 포스트잇 사이로 5년이라는 시간이 빠짐없이 끼워져 있었죠. 류재민이 노트를 덮고 곽태수 반장의 사건 파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빨간 볼펜 메모가 보이는 마지막 장을 펼쳤죠. 석연치 않음. 남편 재조사 필요. 필적 감정 요망. 류재민이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며 정하은에게 말했습니다.
곽 반장도 의심했고 언니도 5년 동안 쫓았어. 둘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 정하은이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죠. 그래도 아직은 정황이에요. 물증이 필요합니다. 알아. 그래서 이제부터 만들어야지. 류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정훈, 참고인 소환 일정 잡아. 그리고 한서윤의 항공사 인사 기록, 크루 배정 명단, 2003년 전후 비행 스케줄 전부 요청해. 류재민이 파일 마지막 장의 곽태수 메모를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증거물 창고에서 그 유서 원본 꺼내서 국과수에 필적 감정 의뢰해. 한서윤 씨 필체 대조 샘플도 같이 보내고 처형 한서영 씨한테 요청하면 동생 편지나 일기 같은 게 남아있을 거야. 곽 반장이 5년 전에 못 밀어붙인 거네요. 우리가 밀어붙여야지. 정하은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류재민이 사건 파일과 한서영의 노트를 함께 들고 면담실을 나섰습니다. 2008년 5월 2일 류재민 경위가 오정훈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정훈 측에서 지정한 장소는 항공사 본사 인근 호텔 로비의 별실이었죠. 변호사 차승우가 동행한다는 통보도 함께 왔습니다. 류재민이 정하은 경사와 함께 호텔 로비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별실 문을 열자 오정훈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죠. 47, 대형 항공사 현직 기장.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았고 하얀 셔츠에 은색 커프스 단추가 형광등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정훈의 오른쪽에 변호사 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죠. 45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안경 너머의 눈이 류재민과 정하은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류재민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충북청 광역수사대 류재민 경위입니다. 오정훈 씨, 참고인 자격으로 몇 가지 확인드릴 사항이 있어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훈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죠. 아닙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류재민이 서류 봉투에서 감정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오정훈 씨, 2003년 10월에 실종 신고하셨던 부인 한서윤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오정훈의 눈이 감정서 위에 멈췄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 오정훈이 입을 열었죠. 그게 확실합니까? 류재민이 오정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디서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가 먼저 나올 자리였죠. 오정훈은 발견 장소도 사인도 시신의 상태도 묻지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이 정확한지를 먼저 물은 겁니다. 류재민이 그 반응을 수첩 가장자리에 짧게 메모했죠. 국과수 치아 감정 결과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정훈이 감정서 위에서 시선을 거두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죠. 류재민이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정훈 씨 발견 장소가 봉양읍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오정훈 씨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소유하셨던 집이죠. 오정훈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 집이요? 네. 정확히는 그 집 진입차로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류재민이 오정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오정훈의 시선이 잠깐 왼쪽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류재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 도로에 서윤이가 있었다니. 오정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승우 변호사가 오정훈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리며 끼어들었죠. 경위님, 의뢰인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을 이어가셔도 됩니까? 참고인 조사입니다. 오정훈 씨가 원하시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류재민이 변호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정훈이 얼굴에서 손을 떼며 고개를 들었죠. 괜찮습니다. 이어가세요.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 자국은 없었습니다.
류재민 경위는 수첩을 펴며 질문을 이어갔죠. 2003년 10월 22일 실종 신고 당시 진술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정훈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는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2003년 들어서 부쩍 심해졌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해 10월 17일 저녁에도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말을 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메모만 남기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류재민이 수첩에 적으며 물었죠. 메모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시준아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모를 직접 발견하셨습니까? 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의 필체가 맞았습니까? 네, 서윤이 글씨였습니다. 오정훈의 대답이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류재민이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실종 당시 부인의 소지품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권, 지갑, 휴대폰이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만 없어진 것 같았고요. 여권과 지갑을 두고 떠났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정훈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죠. 그래서 실종 신고를 넣은 겁니다. 하지만 메모 내용을 보면 어딘가로 떠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드님 오시준 군은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윤이가 이틀 전에 시준이를 친구 이성영 씨한테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류재민이 수첩에 적다가 고개를 들었죠. 부인이 아이를 먼저 맡기고 사라진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윤이가 뭔가 결심을 하고 떠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정훈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류재민이 오정훈의 눈을 한번 바라보고 수첩으로 시선을 내렸죠. 오정훈 씨, 2003년 10월 18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이요. 인천 쪽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모임 끝나고 서울 자택에서 잤고 다음 날 아침에 제천으로 내려갔더니 서윤이가 없었습니다. 동기 모임 참석자 명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차 변호사가 끼어들었죠. 경위님, 참고인 조사에서 알리바이 확인까지 하시는 겁니까? 부인의 시신이 참고인의 전 소유주택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류재민이 차승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정훈이 차승우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드리겠습니다. 동기 연락처 정리해서 보내드리죠. 류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류재민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죠. 봉양읍 전원주택을 2006년 3월에 매각하셨는데 매각 사유가 뭡니까? 제천까지 오가는 게 힘들어서요. 서윤이가 사라진 뒤로 그 집에 있기가 힘들기도 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었고요. 매각 가격이 당시 시세보다 낮았던데요. 오정훈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한번 움찔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기억이 남아있는 집이라. 류재민이 수첩에 마지막 줄을 적고 펜을 접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어떻게 그곳에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정훈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별실을 나갔죠. 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라 나가면서 류재민에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류재민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죠. 정하은이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5년 전 진술이랑 지금 진술이 한 글자도 안 틀려. 류재민이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며 대답했죠. 우울증이 심했다. 다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여권과 지갑은 집에 있었다. 단어 하나 안 바뀌었어. 기억력이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5년 전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두 종류야. 진짜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사람이거나 외운 사람이거나. 류재민이 수첩을 펴서 조사 중 적어둔 메모를 정하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신 발견 통보 시 첫 반응. 어디서? 어떻게? 가 아니라 확실합니까? 정하은이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죠. 보통은 어디서 발견됐느냐를 먼저 묻겠죠. 저 사람은 장소를 안 물었어. 장소를 알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류재민이 수첩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건 내 느낌이야. 느낌으로는 영장이 안 나와. 류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하은을 바라보았죠. 정경사, 저 사람을 정면으로 밀면 안 돼. 변호사도 있고 항공사 기장이라는 타이틀도 있어. 정면으로 가면 우리가 벽에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하은이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데이터로 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못해. 류재민이 호텔 별실 문을 열며 말했죠. 항공사 크루 스케줄, 하이패스 기록, 기지국 데이터, 부동산 등기 이력, 보험 내역. 2003년 10월을 전후로 한 모든 기록을 다 끌어모아. 정하은이 가방을 어깨에 매며 대답했습니다. 범위가 넓은데요. 넓어야지. 저 사람 진술이 빈틈없으니까 진술 바깥에서 균열을 찾아야 해. 류재민이 로비를 가로지르며 말을 이었죠. 거짓말이 쌓이면 반드시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생겨. 그 지점을 데이터가 알려줄 거야. 정하은이 류재민의 뒤를 따르며 노트북 가방 끈을 고쳐맸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회전문을 나서자 밖에 오정훈의 모습은 이미 없었죠. 류재민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며 수첩을 한 번 더 펼쳐보았습니다. 오정훈이라는 이름 아래에 그어둔 줄이 여전히 선명했죠. 류재민이 수첩을 접어 안주머니에 넣고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2008년 5월 15일 국과수 법의학실에서 송태일 박사가 류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류경위, 정밀 감식 결과 나왔어요.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류재민이 정하은과 함께 국과수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죠. 송태일 박사가 감식실 안쪽 테이블에 엑스레이 필름 여러 장을 나란히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로 흰 가운 주머니에 볼펜 3자루가 꽂혀 있었고 말투가 느리지만 빈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사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태일이 엑스레이 필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뼈 위쪽 설골이 부러져 있습니다. 목을 강하게 눌렀을 때 생기는 골절이에요. 사인은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입니다. 류재민이 필름을 바라보며 물었죠.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져야만 설골이 이렇게 꺾여요. 타인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류재민이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태일이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물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시신 오른손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투명 봉투 안에 검은색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동강이 나 있었고 몸통 부분에 남색 잉크가 말라붙어 있었죠. 류재민이 봉투를 받아들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년필 몸통 중간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시준. 류재민이 글씨를 읽고 정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하은도 같은 글씨를 읽고 있었죠. 한서윤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송태일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몽블랑 제품이에요. 잉크통이 안에서 깨져 있고 남색 잉크가 시신의 손바닥과 주변 비닐에 스며 있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부러진 거예요.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꺾인 것으로 봅니다. 류재민이 봉투를 내려놓으며 물었죠. 시신이 이걸 쥐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오른손에 움켜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손가락뼈 사이에 만년필 몸통이 끼어 있었어요. 류재민이 잠시 만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들 이름이 새겨진 펜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 발견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태일이 다른 증거물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 작은 금속 핀 하나가 들어 있었죠. 길이 2cm 정도의 납작한 핀으로 표면에 금색 도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시신 포장 비닐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비닐과 시신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류재민이 핀을 들여다보며 물었죠. 이게 뭡니까?
항공사 제복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기장 제복 어깨 견장에 붙는 금속 핀이에요. 송태일이 테이블 위에 항공사에서 회신받은 사진 자료를 펼쳤죠. 기장 제복 어깨에 달린 견장 사진이었고 견장을 고정하는 핀의 모양이 증거물과 동일했습니다. 제조사의 규격과 도금 재질을 조회한 결과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납품된 기장 제복용 견장 핀과 일치합니다. 류재민이 핀 사진과 증거물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정하은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신을 비닐로 감싸는 과정에서 범인의 제복에서 떨어진 거라면. 류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하은의 말을 이었죠. 범인이 기장 제복을 입고 있었거나 적어도 제복이 가까이에 있었다는 뜻이지. 송태일이 엑스레이 필름 2장을 더 가리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인과는 별개인데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필름에 갈비뼈 부위가 찍혀 있었죠. 송태일이 펜 끝으로 2군데를 짚었습니다. 갈비뼈 2번째와 5번째에 과거에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있어요. 2군데의 유압 정도가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다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부러진 겁니다. 류재민이 필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고로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사고라면 보통 인접한 갈비뼈가 한꺼번에 부러집니다. 이건 2번째와 5번째가 따로 부러졌어요. 시기도 다르고 반복적으로 가슴 쪽에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송태일이 필름에서 손을 떼며 류재민을 바라보았죠. 오랜 기간에 걸쳐 맞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감식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류재민이 필름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정하은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죠. 류재민이 송태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정서 공식 발행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송태일이 가온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하며 대답했죠. 류재민과 정하은이 국과수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죠. 만년필, 견장핀, 갈비뼈 골절. 한꺼번에 많이 나왔네요. 만년필은 현장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증거고 견장핀은 범인의 신분을 가리키는 증거야. 갈비뼈는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류재민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 빠진 게 있어. 뭐요? 한서영 동생이 실종 전에 말한 그 이름. 지연. 정하은이 조수석에 앉으며 대답했죠. 항공사 인사 기록 요청해 놓은 거 어제 회신 왔어요. 한서윤과 같은 팀에 배정됐던 승무원 명단 뽑았는데 확인하시겠어요? 지금 봐. 정하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류재민에게 건넸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한서윤과 동일 노선, 동일조에 배정된 승무원 목록이었죠. 류재민이 명단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죠. 박지한, 1978년생, 2001년 입사, 비즈니스 클래스 담당. 류재민이 그 이름을 2번 읽고 정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지한, 항공사 후배 승무원이었어. 정하은이 명단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서영 씨가 학교 동창이랑 동네 지인만 찾았으니까 못 찾은 거네요. 항공사 동료였으면 접점이 다르니까. 류재민이 차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박지한 현재 연락처 확인해. 한서윤이 이 사람한테 뭔가를 맡겼어. 그게 뭔지 알아야 해. 정하은이 휴대폰을 꺼내며 대답했죠. 항공사 퇴직자 명부로 추적하면 빠를 겁니다. 류재민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백미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국과수 건물이 뒤로 멀어지고 있었죠. 만년필에 새겨진 시준이라는 2글자가 류재민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아들의 이름을 손에 쥐고 있었던 여자. 그 여자가 후배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류재민은 아직 알지 못했죠. 2008년 5월 28일 정하은 경사가 류재민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왔어요. 전부 다. 항공사 크루 스케줄, 하이패스 통행 기록, 기지국 접속 내역,
부동산 등기 이력,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까지 5묶음이었죠. 류재민이 커피잔을 옆으로 밀어놓고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크루 스케줄부터 보자. 정하은이 류재민 옆 의자를 끌어앉으며 노트북 화면을 돌렸죠. 2003년 10월 오정훈의 비행 스케줄이에요. 10월 16일에 LA발 인천행 장거리 노선 운항하고 돌아왔고 17일, 18일, 19일이 연속 오프입니다. 사흘 연속 비번이에요. 실종일이 18일이지? 네. 사흘 오프 중 두 번째 날이에요. 류재민이 스케줄표에서 10월 18일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정훈은 첫 번째 조사 때 그날 서울에 있었다고 했어. 인천 쪽 동기 모임이 있었다고. 정하은이 노트북에서 다른 파일을 열며 대답했죠. 그 동기 모임 확인했습니다. 모임 참석자 6명한테 전부 전화했어요. 결과가 오정훈은 그날 모임에 안 왔습니다. 6명 전원이 같은 대답이에요. 오정훈이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몸이 안 좋다고 불참한다고 했대요. 류재민이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리바이 첫 번째 구멍이 뚫렸네. 근데 경위님, 이것만으로는 약해요. 모임에 안 간 것과 제천에 내려간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정하은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죠.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하이패스 통행 기록이었습니다. 정하은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줄 하나를 류재민에게 보여주었죠. 2003년 10월 18일 밤 11시 47분. 오정훈 명의 차량이 영동 고속도로 여주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류재민이 그 줄을 읽고 정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주 톨게이트면 서울에서 제천으로 가는 경로잖아. 맞아요. 서울에 있었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류재민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죠. 밤 11시 47분에 여주를 지났으면 제천 봉양읍에는 새벽 1시쯤 도착하겠네.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시에서 1시 반 사이일 거예요. 류재민이 수첩에 시간대를 적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는 거짓말은 이걸로 끝이야. 그날 밤에 제천으로 내려갔어. 정하은이 세 번째 서류를 펼쳤죠. 기지국 접속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하은이 노트북에 시간대별 기지국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띄웠습니다. 10월 18일 오정훈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에요.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서울 강남 일대 기지국에 잡힙니다. 여기까진 서울에 있었던 거 맞아요. 11시 이후는 11시 30분부터 기지국이 남쪽으로 이동해요. 용인, 이천, 여주 순서로. 하이패스 기록이랑 경로가 일치합니다. 류재민이 지도 위의 점들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하은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정훈이 윤채린한테 전화를 7번 걸었어요. 7번? 네.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예요. 마지막 통화가 새벽 3시 12분, 통화 시간 47초. 류재민이 수첩에 통화 기록을 옮겨 적었습니다. 새벽 3시에 내 연녀한테 전화를 했어. 47초면 짧은 통화야. 뭘 했을까? 정하은이 지도를 가리키며 대답했죠. 그 시점 기지국 위치가 제천시 봉양읍이에요. 이미 전원주택 근처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새벽 3시 12분 통화 이후로 오정훈의 휴대폰 기지국 신호가 사라져요. 전원을 끈 겁니다. 류재민이 손가락으로 수첩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5시간이요. 새벽 8시에 다시 켜졌는데 위치는 똑같이 봉양읍이에요. 류재민이 수첩에 새벽 31만 2800, 5시간 공백이라고 적었죠. 전화 끄고 5시간. 이 시간 동안 뭘 했는지가 핵심이야. 정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봉양읍에 새벽 1시쯤 도착해서 3시에 마지막 전화를 걸고 전원을 끄고 5시간 뒤에 다시 켰어요. 이 5시간이 범행과 시신, 은닉이 이루어진 시간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드에 시간 순으로 적기 시작했죠.
밤 1147 여주 톨게이트 통과. 새벽 100 추정 봉양읍 도착. 새벽 312 윤채린에게 마지막 전화. 47초. 새벽 312 이후 전화 전원 차단. 5시간 공백. 새벽 800 전원 재가동. 위치 봉양읍. 류재민이 마커를 내려놓으며 정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4번 자료 뭐야? 정하은이 네 번째 서류를 펼쳤죠. 부동산 등기 이력이랑 실거래가 분석이에요. 정리해봐. 오정훈이 봉양읍 전원주택을 2006년 3월에 팔았는데 당시 인근 실거래가 평균보다 15%가량 낮은 가격이에요. 류재민이 화이트보드에 2006, 3매각, 시세 대비 마이너스 15%라고 적었습니다. 급매라는 거지. 네. 그리고 진입차로 포장 공사 기록도 확인했는데요. 2003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포장 완료가 2003년 10월 19일입니다. 지자체 도로 정비 기록에 남아 있어요. 류재민의 펜이 멈췄죠. 10월 19일이면 실종 다음 날이야. 포장 기사가 아스팔트를 깐 날이지. 맞아요. 오정훈이 포장 공사 일정에 맞춰서 전날 밤에 시신을 묻었고 다음날 포장 기사가 와서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았다는 타임라인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류재민이 수첩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10월 19일이면 실종 다음 날이야. 포장 기사가 아스팔트를 깐 날이지. 맞아요. 오정훈이 포장 공사 일정에 맞춰서 전날 밤에 시신을 묻었고 다음날 포장 기사가 와서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았다는 타임라인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류재민이 화이트보드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았죠. 시신을 묻고 그 위에 남이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2년 뒤에 집을 팔아서 떠났어. 증거가 묻힌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류재민이 마커 뚜껑을 닫으며 정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오정훈 두 번째 소환 잡아. 언제요? 이번 주 안에. 장소는 우리 쪽으로. 호텔 별실 말고 광역수사대 면담실로 불러. 2008년 6월 3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면담실. 오정훈이 변호사 차승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소환 때와 달리 오정훈이 장소를 지정하지 못했죠. 류재민이 오정훈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만 꺼내 오정훈 앞에 밀어놓았죠. 오정훈 씨,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이패스 통행 기록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18일 밤 11시 47분 여주 톨게이트 오정훈 명의 차량. 오정훈의 시선이 종이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3초, 5초, 7초. 오정훈의 턱 근육이 한번 움찔했죠. 오정훈 씨 첫 번째 조사 때 그날 서울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천 쪽 동기 모임에 참석했다고요. 그런데 밤 11시 47분에 여주 톨게이트를 지나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제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정훈이 기록에서 눈을 떼고 류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핥고 입을 열었죠. 아, 그건 제가 기억이 혼동된 것 같습니다. 혼동이요? 네. 그날 모임이 취소되어서 급하게 제천 집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아서. 류재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오정훈이 잠깐 입을 다물었죠. 관리사무소 아니 이웃집에서요. 이웃 성함이? 그건 5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류재민이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민이 수첩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정훈 씨 진술대로라면 10월 18일 아침에 부인이 사라진 걸 발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 접수일이 10월 22일이에요. 나흘이나 지나서 신고하셨네요. 오정훈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다시 움찔했습니다. 그건 서윤이가 우울증 때문에 잠깐 어디가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며칠씩 연락 없이 사라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서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5년 전 진술에는 없었는데요. 오정훈이 잠깐 입을 다물었죠. 기억이 안 나셨을 수도 있죠. 5년 전 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차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경위님, 5년 전 진술과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몰아붙이시는 건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류재민이 수첩을 접으며 말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정훈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코트를 집었습니다. 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류재민에게 말했죠. 경위님, 참고인 조사라면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증거 확인 절차입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류재민이 담담하게 대답했고 차 변호사가 입술을 한번 누르고 오정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정하은이 면담실 구석에서 녹음기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보일러 고장이래요. 근데 이웃 이름은 기억 못한다고. 류재민이 의자에 다시 앉으며 대답했죠. 첫 번째 조사 때는 동기 모임에 갔다고 했어. 오늘은 모임이 취소됐다고 바꿨어. 보일러 고장이라는 새 이야기도 만들었고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네요. 그래.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칠하기 시작한 거야. 류재민이 봉투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하이패스 기록 한 장만 보여줬어. 기지국 분석, 크루 스케줄 대조, 부동산 매각 분석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지. 정하은이 노트북을 닫으며 물었죠. 왜 다 안 보여주고 하나만 꺼낸 거예요? 카드를 한꺼번에 펼치면 저 사람이 방어 전략을 한 번에 세워. 하나씩 보여주면 그때마다 새 거짓말을 만들어야 해. 류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늘어날수록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스스로 무너져. 서두를 필요 없어. 정하은이 녹음기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카드는 뭘 꺼낼 건데요? 아직이야. 박지한 먼저 만나러 가자. 류재민이 면담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한서윤이 목숨 걸고 남겨둔 보험이 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나서 다음 수를 정해도 늦지 않아. 두 사람이 면담실을 나서자 복도 끝 창문으로 6월 초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류재민이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2008년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충북지방경찰청 강력팀 사무실 책상 위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지한 전 대형 항공사 비즈니스석 승무원이었죠. 류재민 경위가 커터칼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정하은 경사, 이리 와봐. 정하은이 의자를 끌고 옆으로 붙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지퍼백 하나가 들어 있었죠. 지퍼백 안에 은색 USB 메모리 하나, 그리고 작은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류재민이 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수사관님께 저는 2003년 10월 초 한서윤 선배에게 이 USB를 맡았습니다. 선배는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경찰에 전해달라고. 저는 그 뒤로 선배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뉴스를 보고 나서야 연락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지한 올림. 류재민이 편지를 내려놓고 정하은을 봤습니다. 이거 2003년 10월이면 한서윤 씨가 실종되기 보름쯤 전이네. 정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죠. 열어볼까요? 류재민이 USB를 자기 노트북에 꽂지 않고 감식실 전용 컴퓨터로 가져갔습니다. 정하은이 쓰기 방지 장치를 먼저 연결하고 USB를 삽입했죠. 화면에 폴더 4개가 떴습니다. 첫 번째 폴더 이름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기록, 세 번째는 이혼 상담, 네 번째는 시준에게였죠. 정하은이 사진 폴더를 먼저 열었습니다. 사진 23장이 줄줄이 나왔죠.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걷는 오정훈과 젊은 여자. 공항 주차장에서 여자가 오정훈의 차 조수석에 타는 장면.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나란히 찍은 셀카. 이 여자 윤채린이네요. 정하은이 항공사 인사 기록 사진과 대조하며 말했습니다.
촬영 날짜는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 5달에 걸쳐 있었죠. 류재민이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서윤 씨가 직접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하은이 사진 속성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촬영 기기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 하나는 휴대폰이요. 카메라 쪽은 흥신소에서 찍은 것 같고 휴대폰 쪽은 한서윤 씨 본인이 멀리서 찍은 것 같습니다. 흥신소까지 썼단 말이지. 류재민이 혀를 찼습니다. 두 번째 폴더 대화 기록에는 메신저 캡처 화면 17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정훈과 윤채린 사이의 대화였죠. 오빠, 이번 주 금요일 레이오버 때 만나자. 어디서? 지난번 그 호텔? 응, 거기 좋았잖아. 정하은이 화면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류경희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 오정훈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죠. 서윤이가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하자. 어떻게? 무섭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날짜는 2003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한서윤이 실종되기 24일 전이었죠. 류재민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 처리한다. 이걸 법정에 내면 검사가 좋아하겠네. 정하은이 세 번째 폴더 이혼 상담을 열었습니다. 문서 파일 3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법무법인 상담 예약 확인서. 날짜는 2003년 9월 15일, 상담 변호사 이름은 김도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메모로 한서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산분할 가능 범위, 양육권 확보 조건, 남편 외도 증거 활용 방법. 세 번째 문서는 이혼 소장 초안이었죠. 원고 한서윤, 피고 오정훈. 사유란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반복적 폭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류재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장 초안까지 만들어놨어. 이혼 준비를 거의 다 끝낸 거야. 정하은이 고개를 돌려 류재민을 봤죠. 그런데 이걸 남편이 알았으면요? 류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 재산, 사회적 체면. 셋 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지. 사무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류재민이 숨을 한번 내쉬고 마지막 폴더를 가리켰죠. 저거 열어봐. 네 번째 폴더 시준에게.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뿐이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시준아 엄마야. 아비. 용량 42MB. 재생시간 3분 12초였죠. 정하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거실 소파에 앉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입술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가 입술을 한번 다시고 다시 말했죠. 시준아 엄마야. 여자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이걸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래. 여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들었죠. 엄마가 너를 두고 어디 간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세상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입술을 꾹 다물고 카메라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 안 할게. 그건 네가 크면 네가 판단해. 엄마는 그냥 네가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 여자가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턱이 떨리면서 웃음이 되지 않았죠. 시준아, 엄마 만세펜 있지? 내 이름 새겨진 거. 그거 엄마가 항상 가지고 다닐 거야. 내 이름이 써 있으니까 엄마가 너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 알겠지? 여자가 카메라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멈췄죠. 사랑해, 시준아. 엄마가 제일 사랑해. 화면이 꺼졌습니다. 3분 12초. 사무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하은이 모니터 옆에 놓인 휴지를 한 장 뽑아 코를 눌렀죠. 류재민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봤습니다. 주차장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류재민이 등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세 팬. 정하은이 코를 한번 훌쩍이고 대답했죠. 네. 국과수에서 나온 그 부러진 펜 있지. 시준이라고 새겨진 거. 네, 감정 보고서에 있습니다. 류재민이 블라인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서윤 씨가 죽는 순간까지 그 펜을 쥐고 있었어. 정하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류재민이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왔죠. USB 복사본 3개 만들어. 하나는 감식실 보관, 하나는 검찰 제출용, 하나는 우리 팀 분석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상담 변호사 김도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봐. 2003년에 한서윤 씨가 실제로 상담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 정하은이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 류재민이 박지한의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죠. 박지한 씨한테 연락해서 참고인 조사 일정 잡아. 한서윤 씨가 USB를 맡긴 날 정확히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부 들어야 돼. 정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위님. 류재민이 고개를 들었죠. 영상 속에서 한서윤 씨가 만세팬 얘기할 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류재민이 박지한의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아들한테 영상을 남기고 후배한테 USB를 맡긴 거야. 류재민이 모니터에 멈춰있는 검은 화면을 봤죠. 한서윤 씨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 도망치려던 게 아니라. 정하은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오정우는 그걸 눈치채고. 류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소환장 보내. 3번째 조사야. 정하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류재민이 다시 창문 쪽을 봤죠. 아까 그 비행기는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충북지방경찰청 강력팀 회의실 긴 탁자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류재민 경위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 뚜껑을 열었죠. 오늘 전체 증거를 한번 정리한다. 정하은 경사가 노트북을 펴고 옆자리에 감식팀 박윤호 반장이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후배 형사 김태주가 두꺼운 파일을 안고 앉아 있었죠. 류재민이 화이트보드 맨 위에 2003년 10월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날짜를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9월 15일 한서윤 씨가 법무법인에서 이혼 상담을 받았다. 9월 28일 오정훈이 윤채린한테 내가 다 처리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커가 날짜 옆에 빨간 점을 찍었죠. 10월 초 한서윤 씨가 후배 박지한한테 USB를 맡겼다. 10월 8일 한서윤 씨가 언니 한서영한테 전화해서 지한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정하은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박지한 참고인 조사에서 날짜를 특정했는데요. 10월 6일이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휴게실에서 받았다고요. 류재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10월 6일 USB 전달이라고 적었죠. 10월 16일 한서윤 씨가 아들 오시준을 친구 이성령 씨 집에 맡겼다. 김태주가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성령 씨 진술서입니다. 한서윤 씨가 전화로 이틀만 봐달라고 했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류재민이 화이트보드에 10월 16일 아들 위탁을 적었습니다. 10월 17일 류재민이 마커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죠. 오정훈 진술에 따르면 이날 거실 탁자 위에 한서윤 씨가 쓴 유서가 놓여 있었다. 박윤호 반장이 감정서 한 장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유서 필체는 한서윤 씨 본인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글자 기울기, 획순, 필압 전부 다릅니다. 감정관 소견은 제3자가 필체를 모방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죠. 류재민이 화이트보드에 유서 위조 확인이라고 적고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003년에
곽태수 반장이 남긴 메모가 있었지. 필적 감정 필요라고. 5년이 지나서야 확인한 거야. 정하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시에 감정을 했으면 바로 잡았을 텐데요. 류재민이 마커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죠. 지나간 건 따져봐야 소용없어. 지금 남은 걸로 가자. 류재민이 화이트보드 오른쪽에 10월 18일을 크게 적었습니다. 핵심은 이날이야. 오정훈이 서울에 있었다고 했지만 하이패스 기록에는 밤 11시 47분에 여주 요금소를 통과한 게 찍혀 있다. 기지국 기록은 자정 넘어서 봉양읍까지 이동한 걸 보여주고 새벽 3시 12분에 윤채린한테 마지막 통화를 한 뒤 5시간 동안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 김태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5시간이 매장 시간이라는 건가요? 류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 이 시간 동안 전화기가 죽어 있었고 다음 날인 10월 19일에 봉양읍 도로 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정하은이 화면을 넘기며 보충했습니다. 제천시 도로 보수 기록에 따르면 10월 19일 오전 8시에 포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공업체는 대진건설, 현장 반장이 임다로 씨였고요. 류재민이 화이트보드 한가운데에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왼쪽 끝에 10월 18일 심야 매장, 오른쪽 끝에 10월 19일 오전 포장이라고 적었죠. 1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묻고 덮은 거야. 박윤호 반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포장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류재민이 탁자 위 서류 한 장을 집어 올렸죠. 대진건설 임다로 씨 진술이다. 포장 공사 일정은 열흘 전에 각 가구에 안내문을 돌렸다고 했어. 오정훈이 그 집 소유주였으니까 당연히 안내문을 받았겠지. 김태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 전날 밤에 맞춰서 묻은 거네요. 류재민이 아무 말 없이 화이트보드를 두드렸죠. 포장 일정 사전 인지라고 적었습니다. 정하은이 노트북에서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임다로 씨 추가 진술입니다. 10월 19일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셋째 집 진입로 쪽 쇠석이 다른 구간보다 고르게 펴져 있었다고요. 평소에는 빗물에 파여서 울퉁불퉁한데 그날따라 누가 미리 깔아놓은 것처럼 평평했다고 했습니다. 류재민이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임다로 씨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어봤지? 정하은이 진술서를 읽었죠. 그냥 집주인이 자갈을 깔아놓았나 보다 했습니다. 포장하기 편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류재민이 화이트보드 전체를 한 발짝 물러서서 봤습니다. 왼쪽에 증거 목록, 가운데에 시간 흐름, 오른쪽에 인물 관계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정리하자. 류재민이 화이트보드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동기. 한서윤 씨가 외도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혼이 성립하면 오정훈은 양육권, 재산, 기장 경력 전부 위험해진다. 메신저에서 내가 다 처리한다고 했다. 위조 유서. 한서윤 씨 필체가 아닌 걸로 확인됐다. 오정훈이 필체를 따라 써서 자발적 실종으로 위장한 거다. 알리바이 붕괴. 서울에 있었다고 했지만 하이패스, 기지국, 승무원 동료 진술 전부 거짓이다. 10월 18일 밤에 봉양읍에 있었다. 매장, 포장 공사 전날 밤 진입로 쇠석층 80cm 아래에 시신을 묻고 쇠석을 고르게 펴놨다. 다음 날 아침 포장업체가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았다. 물증. 시신 손에서 아들 이름이 새겨진 만세펜이 나왔고 비닐 안에서 기장 제복핀이 나왔다. 류재민이 마커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죠. 빠진 거 있나? 정하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채린 차량 블랙박스 SD카드요. 2003년 10월 18일 저녁 윤채린 차량이 봉양읍 방향으로 이동한 경로가 찍혀 있습니다. 목적지가 오정훈 집 근처 삼거리까지예요. 류재민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윤채린이 그날 밤 봉양읍에 갔다고? 정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죠. SD카드 복원 결과 차량이 밤 11시 20분에 봉양읍 삼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오정훈 하이패스 통과 시각보다 27분 앞서요. 류재민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윤채린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거야? 시간상 그렇습니다. 류재민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죠. 윤채린 소환 조사는 끝났지? 정하은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6월 5일에 했습니다. 본인은 그날 밤 서울 자택에 있었다고 진술했고요. 근데 블랙박스는 봉양읍을 찍고 있고 류재민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윤채린 재소하네. 블랙박스 기록 들이밀고 진술 바꾸는지 봐야 돼. 김태주가 펜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경위님,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류재민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죠. 검사가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정황 증거는 두껍지만 오정훈이 직접 묻었다는 목격자가 없어. 자백이 있으면 확실하고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나씩 물고 늘어져. 류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소환 때 전부 펼쳐놓을 거야. 하이패스, 기지국, 유서감정, 메신저, 블랙박스, 만세펜, 제복핀. 한꺼번에 류재민이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죠. 도망칠 구멍을 하나도 안 남겨놓을 거야.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충북지방경찰청 조사실. 오정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흰 셔츠에 은색 커프스 단추. 하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셔츠 맨 위 단추가 풀려 있었죠. 뒤따라 들어온 차승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류재민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정하은이 노트북을 펴고 있었죠. 세 번째 뵙는 거네요. 오정훈 씨. 오정훈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 류재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류경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뢰인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으면 더 이상의 소환은. 류재민이 차승우를 보지 않고 탁자 위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내용 있습니다. 류재민이 A4 용지 한 장을 오정훈 앞에 밀었죠.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2003년 10월에 발견된 유서, 한서윤 씨 필체가 아닙니다. 오정훈의 손이 탁자 위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필체를 모방한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정훈 씨, 그 유서 누가 썼습니까? 오정훈이 감정서를 내려다봤죠. 몇 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서윤이가 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여쭤보는 겁니다. 차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 결과 하나로 제 의뢰인에게 위조 혐의를 씌우는 건 무리입니다. 류재민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죠. 그러면 이건요. 하이패스 통과 기록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18일 밤 11시 47분 여주 요금소. 오정훈 씨 차량 번호 확인됐습니다. 류재민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지국 기록입니다. 같은 날 자정 이후 오정훈 씨 휴대폰이 용인, 이천, 여주를 거쳐 봉양읍까지 이동합니다. 네 번째 서류. 새벽 3시 12분 봉양읍에서 윤채린 씨에게 47초 통화. 이후 아침 8시까지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류재민이 서류를 하나씩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죠. 오정훈 씨, 지난 조사에서 10월 18일에 서울에 있었다고 하셨죠. 그 다음 조사에서는 보일러 고장 때문에 봉양읍에 갔다고 바꾸셨고, 이 기록들은 두 번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정훈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 변호사가 서류들을 가져다 훑어보기 시작했죠. 류재민이 다섯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윤채린 씨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복원 결과입니다. 10월 18일 밤 11시 20분 봉양읍 삼거리를 통과했습니다. 오정훈 씨보다 27분 먼저요. 윤채린 씨는 첫 소환 때 그날 밤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차는 봉양읍에 있었네요.
오정훈이 고개를 들어 류재민을 봤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류재민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정훈 씨와 윤채린 씨의 메신저 대화입니다. 2003년 9월 28일 오정훈 씨가 보낸 메시지. 서윤이가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하자. 윤채린 씨 답장. 어떻게? 무섭다. 오정훈 씨 답장.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류재민이 화면을 닫았죠. 다 처리한다가 뭘 뜻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정훈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차 변호사가 오정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죠. 잠깐 제 의뢰인과 상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류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류재민이 마지막 봉투를 열었죠. 사진 한 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부러진 만세펜 사진이었습니다. 펜 몸통에 시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시신 오른손에서 나온 펜입니다. 오정훈 씨 아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두 번째 사진. 작고 납작한 금색 핀이었습니다. 시신을 감싼 비닐 안에서 나온 기장 제복 핀입니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항공사에서 지급한 규격이에요. 류재민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오정훈을 봤습니다. 한서윤 씨는 죽는 순간까지 아들 이름이 새겨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정훈 씨 제복핀이 비닐 안에 같이 들어 있었어요. 조사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차승우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죠. 오정훈이 탁자 위 만세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진 모서리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죠. 류재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정훈 씨. 유서는 오정훈 씨가 썼고 10월 18일 밤에 봉양읍 그 집에 있었고 다음 날 포장공사가 예정된 진입로 쇠석 아래에 한서윤 씨를 묻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조사실 안에 울렸습니다. 오정훈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시준이. 차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죠. 정훈 씨,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오정훈이 변호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 위에 손을 얹었죠. 시준이가 그 펜 좋아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준이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할 때 서윤이가 선물한 거예요. 이름 새겨서. 시준이가 학교 갈 때마다 그 펜 가져가겠다고 떼를 썼는데 서윤이가 안 된다고 엄마가 갖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오정훈의 어깨가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정훈 씨. 차 변호사가 팔을 잡았지만 오정훈이 뿌리쳤죠. 그날 밤에 서윤이가 소장을 내밀었어요. 조사실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류재민이 움직이지 않았죠. 정하은이 녹음기 표시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소장이요. 외도 증거 사진이랑 같이 내 앞에 탁 놓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선택해. 합의하든지 법정에서 보든지. 오정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양육권, 재산, 회사 기장이 이혼 소송의 외도까지 터지면 끝이에요. 감사 들어오고 노선 빠지고 얼굴이 까이고 서윤이가 돌아서는데 목덜미가 보였어요. 그때 손이 먼저 갔어요. 류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을 잡았습니까? 오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손가락이 얼굴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서윤이가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펜이었어요. 시준이 이름 새겨진. 서윤이가 안 움직이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류재민이 물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실에서 검은 비닐을 가져왔어요. 포장 테이프도. 서윤이를 감쌌어요. 오정훈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진입로 포장 공사가 다음 날 아침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안내문 받았으니까. 밤에 쇠석을 파고 비닐째 넣고 다시 쇠석을 덮었어요. 펜을 빼려고 했는데 서윤이 손이 안 펴졌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넣었어요. 류재민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유서는요? 그날 밤에 썼어요.
서윤이 글씨체를 따라서 시준이한테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다음 날 아침에 포장업체가 왔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로 올라갔어요. 새벽 5시쯤에 출발해서 류재민이 정하은을 봤습니다. 정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기지국 기록이랑 일치합니다. 새벽 5시 20분부터 서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류재민이 다시 오정훈을 봤습니다. 윤채린 씨는 알고 있었습니까? 오정훈이 고개를 저었죠. 몰라요. 그날 밤에 전화한 건 무서워서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윤채린 씨 차가 그날 밤 봉양읍에 있었던 건요? 오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채린이가 왔어요?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 오정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어요. 전화만 했지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차 변호사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죠.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조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류재민이 녹음기를 끄지 않고 오정훈을 봤습니다. 오정훈 씨, 지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되어 있고 조서로 작성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시겠습니까? 오정훈이 사진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걷었습니다. 만세펜 사진 위에 손자국 땀이 번져 있었죠. 네. 차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류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태주에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청해. 오늘 중으로. 김태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갔습니다. 류재민이 조사실 문 앞에 서서 안을 한 번 더 봤죠. 오정훈이 고개를 숙인 채 탁자 위 만세펜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류재민이 문을 닫았습니다.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발층 류재민 경위가 공항경찰대 사무실 앞에서 정하은 경사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비행 스케줄 확인했지? 정하은이 종이 한 장을 펼쳤죠. 오정훈, 오늘 오전 10시 30분 출발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기장 탑승 예정입니다. 체크인은 출발 2시간 전이니까 8시 30분쯤 승무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올 겁니다. 류재민이 시계를 봤습니다. 영장은? 정하은이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어제 오후 4시에 발부됐습니다. 류재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공항경찰대 김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승무원 전용 출입구 쪽에 사복 2명 배치해 주십시오. 안에서 저희가 잡겠습니다. 김 반장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죠. 류재민과 정하은이 승무원 전용 통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 양쪽에 항공사 사무실 문이 줄지어 있었죠. 복도 끝에 보안 검색대가 있고 그 앞에 대기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류재민이 의자에 앉지 않고 벽에 기대섰죠. 정하은이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잡는 게 맞을까요? 조용히 연락해서 경찰서로 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류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소환 요청하면 도주 위험이 있어. 국제선 기장이야. 오늘 비행기 타면 내일 로스앤젤레스고 거기서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정하은이 입을 다물었죠. 오전 8시 25분. 복도 저쪽 끝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기장 가방을 끌고 한 남자가 들어왔죠. 곤색 제복에 금색 견장 4줄.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오정훈이었죠. 오정훈이 복도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부기장 1명과 승무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류재민이 벽에서 몸을 떼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정훈 씨. 오정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류재민을 보자마자 눈이 살짝 커졌죠. 류경이.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류재민이 안쪽 주머니에서 영장을 꺼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혐의는 한서윤 씨에 대한 살인 및 시신 유기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부기장이 걸음을 멈췄고 승무원 2명이 서로 얼굴을 봤죠. 오정훈이 영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기장 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죠. 여기서요? 네. 지금 함께 가셔야 합니다. 오정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기장과 눈이 마주쳤죠. 부기장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정훈이 다시 류재민을 봤습니다. 비행기 10시 반에 뜹니다. 오늘 비행은 없습니다. 오정훈 씨. 오정훈의 손이 기장 가방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정하은이 다가가서 가방을 받았죠. 류재민이 수갑을 꺼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가시겠습니까? 오정훈이 모자를 벗었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형광등 아래서 드러났죠. 모자를 양손으로 잡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네. 류재민이 오정훈의 왼쪽에, 정하은이 오른쪽에 섰습니다. 셋이 나란히 복도를 걸어갔죠. 자동문이 열리자 터미널 출발층의 소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아무도 곤색 제복의 남자가 체포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항경찰대 사무실에서 류재민이 수갑을 채웠죠. 오정훈이 손목에 금속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준이한테 면회가 되겠습니까? 류재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은이 호송 차량 열쇠를 들고 문을 열었죠.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방청석 앞줄에 한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갈색 가죽 노트가 놓여 있었죠. 5년 동안 써온 그 노트였습니다. 옆자리에 12살 오시준이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준이의 손이 교복 바지 무릎을 꽉 쥐고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오정훈은 2003년 10월 18일 밤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자택에서 배우자 한서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진입로 쇠석 아래에 매장한 뒤 다음날 도로 포장 공사를 이용하여 은폐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필체를 모방한 유서를 작성하여 자발적 실종으로 위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5년간 범행을 은폐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및 외도 증거 공개로 인한 양육권, 재산, 사회적 지위의 상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재판장이 잠깐 멈추고 피고인석을 봤습니다. 오정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서영이 무릎 위 노트를 두 손으로 덮었죠.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준이가 고개를 돌려 이모를 봤습니다. 한서영이 시준이의 손을 잡았죠. 시준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교도관 2명이 오정훈의 양쪽에 섰습니다. 오정훈이 일어서다가 방청석 쪽을 봤죠. 시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정훈이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팔을 잡아 이끌었고 오정훈이 고개를 숙인 채 옆문으로 나갔죠. 시준이가 이모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아버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충북지방경찰청 강력팀 사무실 류재민이 책상 위에 사건 파일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상자 옆면에 검은 마커로 한서윤 사건 종결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하은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경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민이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은이도. 정하은이 자기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서영 씨한테 연락 왔습니다. 시준이가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한다는데요. 류재민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상? USB에 있던 거요. 시준아 엄마야 파일. 류재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 사본 반환 절차 끝났으니까 줘도 돼. 한서영 씨한테 전달해.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제천시 한서영의 꽃집 2층 거실. 한서영이 노트북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교복은 벗고 회색 맨투맨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준아.
한서영이 시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남긴 영상이야. 볼 준비 됐어? 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서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거실 소파에 앉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5살.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시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준아, 엄마야. 시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7살 때부터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죠. 엄마가 너를 두고 어디 간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시준이의 눈에 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지 않았죠. 화면 속 엄마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네가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 화면 속 여자가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턱이 떨리면서 웃음이 되지 않았죠. 시준아, 엄마 만세팬 있지? 내 이름 새겨진 거. 그거 엄마가 항상 가지고 다닐 거야. 내 이름이 써 있으니까 엄마가 너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 알겠지? 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양보를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죠. 사랑해, 시준아. 엄마가 제일 사랑해. 화면이 꺼졌습니다. 3분 12초. 거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검게 변한 채 시준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시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한서영이 시준이를 봤죠. 엄마가 나 안 버린 거지? 한서영의 턱이 떨렸습니다. 시준이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았죠. 안 버렸어. 엄마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시준이가 이모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영이 시준이의 등을 두드리며 같이 울었죠. 꽃집 아래층 냉장 진열대 안에서 하얀 국화가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고 있었죠. 그 하늘 위 어딘가를 아무도 타지 않은 빈 조종석의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